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흔히들 역사를 두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흔적 역사에선 조선시대 임금들은 각종 재난사고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왜 역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지름길은 알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하는데 역사를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거울 감자라 그러잖아요. 그 거울을 본다는 거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을 본다는 거에서 통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치통감이라 이런 걸 하는데,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것은 이에치카라고 해서 에드워드 헬리카의 언급이고 그 유명하지만 그 동양의 불세출의 역사가인 사마천의 경험을 보면,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술왕사 살해자다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게 과거로 가는 게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이죠. 우리나라 고구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그런 기억도 있지만 당나라 태종은 그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데, 황충이라는 벌레를 꿀꺽 삼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벌레를 삼켜요? 이게 재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벌레라는 것이 황충이라고 하고 메뚜기과의 곤충이라고 해서 풀무치라고 하는 곤충이죠. 그래서 이 조선조 영조 임금이 당태종이 그 풀무치를 삼킨 일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당태종은 그 황충, 즉 풀무치를 삼킨 일이 있는데, 아무리 어질고 의로운 군주라고 해도 어찌 벌레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풀무치를 삼켰다? 예, 그렇습니다. 이 펄벅의 대지에서도 그 황충, 그러니까 풀무치의 습격이라고 해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들판에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온통 곡식을 훑고 지나가서 황폐시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다 나다를 다 먹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지나가잖아요. 들판을 완전히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역사책에 너무도 많이 나와요. 황충 때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 영조 때도 황충 떼가 습격을 해갖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니까 이 당태종의 고사를 떠올리면서 부러워했다는 건데, 당태종은 그 정성 덕분에 효용을 받다지만 과인은 부덕하고 노쇠한 탓에 가뭄과 해충이 이어지는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하죠. 이게 누구의 허물인가? 어찌해서 이 벌레는 내 살을 빨아먹지 않고 백성의 곡식을 먹는가라고 했는데요. 당시 영조가 74살의 고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과인이 부덕하고 노쇠한 탓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벌레를 삼켰다. 그런 건데, 일종의 뭐랄까요? 백성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 벌레를 내가 삼킴으로 인해서 이 재난이 사라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 예를 보면 이제 628년이었는데요. 당나라 수도 장안에 가뭄과 함께 그 지금 했던 황충, 풀무치 떼가 뒤덮어서 곡식을 사정없이 이제 훑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태종이 황급하게 이제 들에 나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황충 떼를 향해서 외쳤다고 그러죠. 사람은 곡식으로 살아간다. 너희가 먹어대면 우리 백성들은 무엇이 되겠는가?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심장을 갉아먹어라라고 하면서 백성에게는 해가 없도록 하라라 하면서 돌발 행동을 벌였는데, 황충, 그러니까 풀무치 2마리를 잡아서 삼켜버린 건데요. 신하들이 안 됩니다라고 병이 납니다라고 했더니 태종은 황충의 폐해가 나에게 옮겨지기를 바라는데 어찌 병을 피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풀무치가 그 말 알아들었어요?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서에 보면은 이 태종이 그 풀무치를 삼키자 황충 떼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종의 말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죠. 뭐냐면 백성이 잘못되는 모든 허물이 나 자신, 그 황제 자신에게 있다라는 자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조 영조 임금도 황충 때 습격을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고 자책을 하죠. 그럼 뭐라 그랬냐면
벌레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정성이 없는 한 사람, 즉 내가 초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각 지방의 책임자들은 임금이 부덕하다는 전제 아래서 정성을 다해서 해충을 막아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황충대가 오는 거를 벌레가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요즘에야 뭐 무슨 병해충 약 뿌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일종의 자연재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임금이 이거 다 부덕의 소치다. 내 그렇습니다. 책임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예가 너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자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3600년 전에 중국 상나라에서 7년째 가뭄이 들자 이럴 때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재단에 바치면 된다라고 이제 점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금인 탕왕이 죄 없는 백성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냐? 이 임금인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희생양의 모습을 하고 뭐 다 차리고 이 뽕나무밭 재단에 가서 외쳤다 그럽니다. 제가 정사를 펼치는데 문란해진 겁니까? 6가지를 이제 물어요. 예. 그러면서 백성이 직업을 잃어서 궁궐에 빠졌습니까? 궁궐이 너무 화려합니까? 제가 궁궐 여인들의 청탁에 빠졌습니까? 뇌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제가 아첨하는 무리의 말을 듣고 어진 이를 배척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뭉클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하늘을 향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탕왕이 뽕나무 밭에서 6가지 잘못을 물었다고 해서 상림 육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탕왕이 이렇게 간절한 자책의 기도를 올리니까 금방 비가 쏟아져 가지고 수천리의 땅을 적셨다라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고 이 송나라 태종의 경우도 황충대가 이렇게 하늘을 뒤덮었는데 하늘이 노염을 산 것은 바로 이 내 책임이다라는 자책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는데 그러면서 짐이 내 몸을 태워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몸을 태우는 그런 이 퍼포먼스를 막 했다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응답했다라고 하고 비가 내리고 황충의 때가 즉시 죽었다라는 또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이 그 뜻을 갸륵하게 여겨서 군제의 정성에 감흡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줬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후세 군주들은 이런 탕왕, 그다음에 당태종, 송태종의 고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들을 닮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이 세 사람처럼 공구수성해야 된다라고 뭐 누누이 강조를 했죠. 공구수성요? 어떤 의미입니까? 무서울 공자에 두려울 구자, 닦을 수자, 살필 성자니까는요. 몹시 두려워하고 수양하고 반성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록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조선의 이대왕인 정종은 이게 황충 때 출연을 선의, 양위의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생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명목은 황충 때 출연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됐지만 하늘 뜻이 허락하지 않고 민심도 믿지 않아서 황충과 가뭄이 귀신의 재앙으로 변하고 있다. 이때 왕위를 내가 물려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효정 임금은 이 황충 때 즉 풀무치 피해가 극에 달하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겠다라고 하면서 기탄 없이 직원으로 과인을 꾸짖어 달라라는 내용의 교지를 내리는데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구한다. 신하의 말을 바른 말을 구하는 그런 그 절차가 기탄 없이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라. 예, 그런 절차를 꼭 해야 됩니다. 실제 신하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 재변이 일어나면 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책임은 모두 군왕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경계하라라고 다그쳤는데요. 임금이 곧 하늘이고 지전이잖아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른 소리를 그렇게 해댔는데요. 예를 들자면 인조 때 잇따라 재변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홍문관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아주 끔찍하죠. 재앙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임금에게 비판의 칼날을 겨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을 사고 아래로는 민심을 잃어서 심한 재난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반드시 연유가 있을 건데 임금 보고 물어봐요. 네. 초심을 잃은 것입니까? 혹은 예전의 패단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혹은 편파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혹은 신상필벌에 미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계속 다그치죠. 와, 이게 왕조 시대에서 신하가 임금의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사원이 인조한테 직격탄을 날려요. 최근의 재앙은 전혀 없는 병거다. 무엇이 하늘의 마음을 거슬렸을까? 전하의 덕과 정치가 부족하고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 10년 동안 불행히도 위기가 계속되어서 경악할 만한 병고가 다달이 생기더니 급기야 이 지경에 이르렀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7, 8알이 8, 9알이 시행과 중지를 반복하고 있고 모든 법도가 없어지고 백성의 원망을 산다. 인사도 마찬가지고 위아래 할 것 없이 믿을 만한 관리가 없다.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고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지경이니까 백성의 원망이 치솟고 하늘의 노여움을 사는 거다라고 아주 비판을 하죠. 평상시에 못했던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명종 때인데 경상도 산청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예.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상이변인데도 불구하고 명종실록의 기자는 운석이 떨어지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재변이다. 정사가 회의하고 쇠퇴하는 날에 운석이 떨어지고 혹은 국가가 쇠잔하고 혼란할 때도 떨어졌다. 그러니 군주가 허물을 반성하고 재앙을 그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효종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전하는 공구수성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반성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물론 뭐 지금하고는 시대에 대한 인식이나 철학이 달랐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재난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인재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임금의 책임이다라고 일단 본 거고 이게 원래 재변이라는 것은 애당초 또 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재변의 책임은 인재이지만 그 인재의 책임의 끝은 군왕에게 있다라고 한 거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여라는 그런 그 예전에 그런 왕조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군왕을 바꾸거나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뭐 기상이변이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예. 1414년에 터진 선박 사고인데 그때가 7월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력으로 따지면 8월이겠죠.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세곡선 66척이 태풍으로 침몰이 돼서 200명이 익사를 하고 침수한 쌀과 콩 5,800석이 수장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로서 굉장히 큰 사고였네요. 참사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실록을 보면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이 한여름 7월입니다. 이럴 때는 웬만하면 배를 띄우지 않는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조가 공문을 그 전라수군 절제사에 보내서 7월 금음에 좋은 선을 실어서 8월 초에 올려보내라 라고 지시를 했다. 수군 절제사 정관이라는 자도 문제다. 정관은 이 호조의 공문대로 배를 무리하게 띄우다가 참사를 빚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띄워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원인은 뭐 태풍이나 기상이변 같은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에서 거둔 세금을 모아서 서울로 운반하는 선을 우리가 좋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래는 태풍이 불어닥치는 7월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었고 보통은 4월쯤에 실어서 배를 띄우고 5월 안에는 한강에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상례였는데 호조가 그러한 절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7말 8초에 뭐 현물 그 세금을 실어 올리라라고 공문을 보냈고 네. 또 다른 문제는 기상 상태를 파악해야 될 그런 수군 절제사가 호조의 시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배를 띄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변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전형적인 인재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조선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고가 효종 때인데 1656년에 일어났는데 역시 8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 전라도 해안에서 실시된 그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는데 전함들이 거센 비바람에 힘을 내서 떠내려가거나 침몰을 했는데 각지에서 이제 온 출동한 배들이었는데요. 예. 이 사고로 죽은 병사들이 1,000명이 됐다라고 이제 1,000명이요? 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도 군수인 이태영이라는 사람도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죠.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전라 우수사인 이익달이 저지른 전형적인 인재였다라고 하는데 이익달이 풍랑 때문에 바다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경험 많은 부하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다가 이런 참변을 겪었는데 효종은 보고를 듣고 정말 노발대발하면서 엄중 문추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사고에는 그 뒤에 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비슷한 참사가 또 1620년에 또 일어났는데 그때도 또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관원이
그 해운 판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데 그 조길이라는 사람이 파직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그 죄상을 밝히죠. 4월에 출항하고 5월에 한강에 도착하는 것이 조은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해운 판관인 조길은 사사로운 청탁을 받고 거센 풍랑이 이는 7월에 출항을 강행했는데 정식 또 조은선도 아니고 이게 또 개인 배를 사사롭게 모아갖고 그러니까 배를 또 이렇게 모아서 가득 싣고 강화도에 이르러서 1만 석이나 되는 그렇게 실은 배를 침몰시켰다. 그 사고로 80여 명이나 죽었다. 이자를 가만둬 손 안 된다라는 또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7월에서 한 8월 한창 기상이 안 좋을 때 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그 조은선이라는 모든 배가 이 안흥양이라 그래가지고 태안 쪽에 그 바다가 굉장히 거세거든요. 여기가 막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보면 태안선이라 그래서 왜 그 청자를 가득 실은 뭐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많이 거의 그 붕괴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출항하고 5월 한강 도착이라는 그런 좋은 원칙만 지켰다면 그런 사고를 줄였을 텐데 무리한 운항이 사고를 부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인재라고 하는데 인조임금이 한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변이라는 것은 까닭없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뭐 인재다. 근데 그 이렇게 만약에 배가 침몰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사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요즘은 이제 출동해가지고 구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 혹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구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1403년에 그 조은선 34척이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했는데 이때 이제 실종자 수색이 났었죠. 그래서 인근 섬에 막 돌아다니면서 실종자가 누군가 하면 찾았는데 생존자를 찾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았는데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수색자를 보고서. 그래서 왜 도망갔나 해서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참에 내가 그냥 도망가서 이런 어렵고 진짜 힘든 선원 일을 못 해먹겠다.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당시 힘들고 위험했으면 그럴까 싶은데요. 좀 이런 사람 잡아다가 사고 원인 조사하고 처벌 혹시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태종 임금이 이 이야기를 이제 보고로 듣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을 꺼내기를 이 책임은 내가 나한테 있다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한테 있다고요? 일단 그랬다 그럽니다. 내가 10,000명의 사람을 사지로 내몰았다. 배가 출항할 5월 5일은 음양으로 따져도 굉장히 흉한 날이고 또 강풍까지 불어서 배를 출항할 날도 아닌데 배를 출발시켰다. 이것이야말로 임금이 백성을 몰아서 사지로 이렇게 내몬 것이다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 나면 보통 이런 지시 누가 내렸느냐, 누가 배 띄우라고 했느냐 이렇게 문책을 하고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임금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실록을 찾아봤어요. 실제로 찾아봤더니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선 잘못했다라고 하고 임금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얼마며 잃은 썰은 얼마인가라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태종이 대충이라도 한번 말해보라라고 다그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쌀은 10,000석이 되고 사람은 1,000여 명 정도가 뭐 수장되고 막 그랬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쌀은 아깝지 않은데 사람 죽은 것이 대단히 불쌍하다. 그 부모와 처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섬으로 도망간 선원이 곡식을 배로 운반하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도 도망간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진상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참사가 발생한 후에 3개월 후에 진상조사 결과를 사관원이 올랐는데 역시 뭐 마찬가지예요. 조은선을 올릴 때 풍랑을 잘 파악하고 화물 적재의 중량을 제대로 감독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자질이 부족한 선장에게 맡겨서 날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운항을 강행했다. 그 때문에 수군 수백 명이 수장당하고 적재한 쌀 10,000석도 모두 물에 빠뜨렸다. 이로써 부모 처자가 하늘을 부르며 통곡했다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조선판 세월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언뜻 얘기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하면 임금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곡기를 아예 끊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책임 추궁을 이 임금한테 다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뭐냐면 임금이 곧 하늘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임금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이 말씀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사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선시대에서 배우는 교훈 하나는 뭐냐면 한 나라의 장래를 어깨에 짊어진 지도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책임지고 맡아달라는 조건은 우리가 세금도 내고 또 4대 의무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도자들이 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한번 좀 비춰봤던 것 같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